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가입한다고 가정하면은 보통 요즘 금리가 한 1, 2% 수준 되잖아요. 그러면 2%라고 가정할 때에 1년 후에 100만 원 원금과 이자 2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2만 원도 사실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이자 소득세라고 15.4%를 떼고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16,000~17,000원 정도 되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은 불확실하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이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 이게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거의 금과 옥조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면은 뭐 수십억을 버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잖아요. 불과 뭐 한 10,000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리턴은 엄청나게 높지만은 결국은 리스크는 어때요? 리스크는 거의 당첨 안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면 누구나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그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으면은 그 상품은 리스크도 높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매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증권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 그 직장 수업 활동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나서 주식을 살 수는 없죠. 그죠? 주식 거래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물론 점심시간도 없이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문은 8시 반부터 집에 열 수가 있어요. 주문은. 그 주문이 8시 반부터 이제 9시까지 들어온 주문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단일가로 일단 체결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장전 동시효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 마감하기 마지막 10분, 요 10분 동안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장 마감 동시효과로 단일가로 체결을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금융투자, 펀드 등에 관해 설명을 드릴 박원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펀드, 해외 주식 투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집합투자라고 하는데요. 집합투자 말 그대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수익이 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난 금액을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를 펀드라고 합니다. 이 투자한 이 돈은 누가 운용을 할까요? 투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투자자, 즉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투자가 아니고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죠. 펀드는. 자,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돈 규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주식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잘 운용하리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금이 모아져서 커지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펀드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회사가 이제 자산운용회사예요. 그죠? 자산운용회사고 이 펀드를 여러분들한테 파는 회사가 이제 판매회사예요. 주로 이제 증권회사하고 은행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을 하는데 이 재산을 운용을 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이 재산을
엉뚱한 데 사용한다든지 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별도로 보관을 해서 수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산 보관 수탁 회사가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자산 운용 회사는 소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고임금 운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는 그 사무 수탁 회사로 일반 사무관리 회사로 넘겨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중심으로 4개 회사가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4군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4군데서 발생을 합니다. 첫째, 이제 그 판매사, 직접 만나는 판매사는 판매 보수를 받을 거고, 다음에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회사는 운용 보수를 받고, 자산 보관 수탁 회사는 신탁 보수를 받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 회사는 그 사무관리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4개를 합쳐가지고 판매 수수료라고 해서 여러분이 펀드를 살 때에 판매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죠. 자, 펀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ETF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 ETF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라는 용어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ETF는 그 주식 시장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특정 종목 몇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보시면은 요 ETF가 쭉 나오죠. 코덱스 200, 자, 업종별로 볼까요? 주로 이제 시가총액 큰 데를 하셔야 돼요. 너무 적은 데는 이제 유통량이 적어가지고 잘 운용이 안 되는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그 주식 시장 자체에서는 사고 팔지는 않아요. 펀드를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내일 종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장중에 산다고 해서 오늘 바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동일하게 장중에서 가격 움직이는 걸 보고 주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유용한, 주가가 빠지면은 사고, 오르면은 팔고, 내가 그 시장에 대응하기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전지 산업, 그 전기차 배터리를 주도하는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있고, 비싼 게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도 있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 코덱스나 뭐 타이거나 이런 거는, 코덱스는 삼성증권에서 붙인 거예요. 다음에 이제 타이거 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붙인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ETF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 ETF 안에는 LH락을 16.42%, SDI 15.84% 이런 식으로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수화를 한 겁니다. 요런 종목을 집어여서 그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ETF를 하나를 사면은 요런 종목을 전부 다 산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종목,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LH학 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대량 리콜 사태가 생겨 주가가 크게 빠지더라도, 전체가 같이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덜 빠지고, 물론 한 회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폭등을 하더라도 전체가 또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를 때도 좀 덜 오르지만은, 그 위험성을 훨씬 분산을 많이 시킨 그런 게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개별 주식을 사실 사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ETF를 사시면,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ETF 시장이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ETN이 있어요. 요거는, 자, ETF 옆에 이제 ETN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선물.
뭐 주로 이제 다 선물, 이게 파생 상품과 관련된 것이라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은 리츠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 이런 데 투자하는 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쪽은 비교적 이제 안정된 수익을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이게 정권화돼가 있는 펀드지만은 정권화돼 가지고 시장에서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앞으로는 아마 이 ETF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로 생각이 들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펀드를 사게 되면 이제 펀드 이름 뒤에 뭐 A, B, C, D 이런 숫자들이 붙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잘 안 해놨거든요. 근데 요 A가 뭐냐면은 수수료를 먼저 받는다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먼저 받는 펀드가 A고 뒤에 받는 거를 B라고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또 C라고 그래요. 근데 수수료를 안 받으면은 이 펀드 파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받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대신 연간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거의 결국은 다 돈을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앞에 띄냐 뒤에 띄냐 다른 쪽에서 띄냐 뭐 이런 차이인데 대충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경로별로는 E라고 붙은 거는 보통 인터넷이라는 표시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이 수수료가 비교적 작다고 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아무 표시도 안 해놨고 네, 온라인 슈퍼라고 있어요. 그런 데서 하는 거는 S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를 그치지 않고 파는 거는 이제 직판이라고 하는데 J라고 표시를 했는데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펀드 명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정권자, 주식 A 뭐 이런 식으로 펀드 명칭이 나와요. 아까 A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선취하는 거라 그랬죠. 이건 주식을 주로 운용한다는 거고, 요 자는 펀드가 모자 펀드가 있어요. 엄마 펀드 밑에 이제 섹터별로 이게 자펀드가 있는데 그거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생을 주로 하는 거고, 이건 B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후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펀드를 투자할 때에 그 투자 설명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운용을 하는지,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운용 보고서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펀드를 사게 되면은 몇 자 이렇게 나와요. 주로 이제 이게 무슨 펀드는 그 세는 단위를 주로 좌라고 좌를 붙입니다. 그 1000자를 1000원인데 이 한 자를 이런에 해놨으면은 뭐 전혀 헷갈리지 않을 텐데 1000자를 1000원으로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펀드는 이제 규모가 크니까 금액 단위가 소수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냥 1000 단위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1000원인데 1000자가 기준인데 뭐 올라가면 이제 1285원.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뭐 예를 들면 985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한 자를 1원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0.985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관리하기가 좀 복잡해서 1000자를 1000원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0자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투자할 때에도 뭐 당연히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 펀드 가입 전에 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펀드를 보시면은 과거 수익률을 보고 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과거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펀드들을 보면은 이렇게 1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수익률들이 나와요. 그죠?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익률 높은 순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팅을 해놨기 때문에 높은 게 나오는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 수익률을 보고 참고를 해서 그 투자 결정을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과거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미래도 똑같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수익률이 많이 났던 것들이 비교적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그죠? 야, 펀드도 역시 원금 손실 투자니까 그죠? 당연히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펀드도 분산은 어느 정도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까처럼 2차전지 같은 ETF 같은 경우도 주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만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폭스바겐에서
2차 전지를 이런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안 사고 직접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해가지고 배터리를 충당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LG화학이나 이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엄청난 거래처인데 거기가 향후에는 이제 안 사가겠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 빠졌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현대차도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또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ETF 사도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ETF만 가지고는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ETF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뭐 몇 년 만에 금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10년 이상 동안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 역시 상당 기간 지나야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다시 대부분 다 ETF, 2차 배터리 같은 거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그 이상 다시 또 올라갔죠. 자, 그리고 펀드도 역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크면은 반드시 리스크도 크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성장성이 높은 이런, 섹터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 구글, 애플 뭐 이런 데들이잖아요.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데 또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옛날 IMF라든지 뭐 이럴 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 자산 가치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1997년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로만 들어봤을 거예요. 1997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환율이 거의 800~900원 하다가 1900원 배 이상 올랐죠. 거의 며칠 만에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사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환율로 의해서 배가 더블 가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역시, 환율이, 거의 1,000원 가까이 안정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50% 정도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기 때 해외 투자는 또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물론 올랐을 때에 바로 팔아서 환전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다시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원상복구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 투자를 할 때에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다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소위 부채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유지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 금융위기가 또 터질지 사실은 이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감안하고 적어도 3, 4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한 종목을 3, 4년 이상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10년 이상 볼 것이 아니면은 10분도 그 주식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10분도. 10년 이상 투자하라는 거죠. 한 종목을.
이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욕심을 부리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여러분도 경험했던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주가 폭락을 했을 때에 그때 욕심을 부리면은 남들이 다 겁을 먹고 투매를 할 때에 욕심을 부리서 한번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를 다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위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내 전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유언장을 써서 와이프한테 넘겨줬다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 ETF 같은 게 아까 인덱스 펀드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위렌 버핏은 주로 이제 S&P 미국이니까 S&P 500 같은데 S&P 500이라는 ETF로 만드는 ETF가 있어요. 뭐 IVV, 다음에 VTI 이런 게 이제 S&P 500 가지고 하는 인덱스 펀드인데 이런 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을 봅시다. S&P 500이 1099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4,400 정도 하죠. 10년간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위기 때는 조금 출렁거렸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은 여기 보시면은 또 10년을 보시면은 10년 전에 2,300대에 있던 게 지금은 15,000, 그죠? 한 7배 정도 올랐나요?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수에 인덱스 펀드인 지수에 투자를 하자. 가장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지수 움직인 대로 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유념을 해서 새겨볼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10년간 투자를 하려면은 빌려서 하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개근과 똑같죠. 그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대형 우량주 위주로 여러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요런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더 줄이려면 ETF에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해외 투자는 또, 국내 투자하고 달리, 국내 투자는 아까 전에 주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랬죠.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해외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22%.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250만 원쯤 이익이 나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겠죠. 한 해, 1년 동안. 그러면은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 다음 해에 또 한 250만 원 수익 나면은 또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렇게 하면은 매년 250만 원씩 벌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내요. 그죠? 세금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에, 100- 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나이 법칙. 투자와 저축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자, 100에다가 자기 나이, 예를 들면은, 나이가 20살이다 그러면은 20을 빼면은 8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80% 정도, 20살 정도 아주 젊으신 분은 80% 정도 투자를 해도 된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이제 감내를 하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에는 어차피 이제 투자할 금액도 크지는 않겠지만은, 설사 손해가 나더라도,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60인 사람, 은퇴를 거의 목전에 둔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한다. 손실이 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죠. 이 사람은 이때까지 벌어놓은 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투자 비율은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 투자할 때에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까지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자, 이게 투자라는 건 항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손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 위험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가 났을 때 얼마까지 손해가 나는지, 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고 과연 그 길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기간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항상 투자를 할 때에는 이 위험, 실패했을 때에,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까지 손해가 날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것만 아니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내리는 폭이 몇 년을 끌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건데, 이 실패를 했을 때 경우에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오래 끌 수가 없겠죠.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자도 빌려서 하면 이자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손해보고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험부터 생각해서 장기 투자라는 점도 고려를 하고, 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할 때는 직원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하실 거는 이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데, 정보를 뭐 당연히 잘 열심히 알려는 주겠지만은,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직원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추천을 해줄까요? 직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추천을 해줄까요? 특히 증권회사나 은행 직원들은 이게 많이 팔아야 수수료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이게 판매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인데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권유할 때에 적법하게 권유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또 금융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쌓아야 이런 권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요즘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해야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증권회사들은 주식을 많이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객한테 절대로 손해는 입히지 않을 테니까 소위 이제 손실보장 각서를 써요. 손실 나면 내가 다 물어줄게. 각서를 쓰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주식 운영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손실만 보장이 안 되면은 뭐 원금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이 증권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은행 가면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10% 수익 보장을 해줄게. 연수익률. 이렇게 해서 수익 보장 각서까지 가게 쓰고 주식을 소위 증권회사한테 맡겨서 아예 자기가 증권회사 직원이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보장 각서들은 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믿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펀드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반드시 장기 투자, 그리고 빚을 내서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분산 투자라는 펀드라든지 특히 ETF, 다음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해외 ETF들도 있거든요. IVV라든지 VTI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을 이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는 온클리어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공모주 청약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안전한 투자 수익처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공모주에 대해서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빅히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공모를 하는데 청약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이 게임주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49만 8천 원인가 높은 가격에 공모를 했지만은 계속 발행가 밑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를 대할 때에 이제 어떤 주식을 청약을 할 건지, 그리고 또 파는 스타일도 약간 좀 공모주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모주를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일반인들 청약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어디서 보냐면은 그 인터넷에 삼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수요 예측 결과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모주에 대해서. 그럼 그 공모주의 수요 예측 결과를 쭉 보시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했느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경쟁률이 제가 쭉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 1,400 내지 1,500대 1 정도 넘어가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식이 상당히 높은 가격, 공모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뭐 그 따따블도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실제로 주식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그 경쟁률을 보시고 경쟁률이 1,400대 1 넘어가는 주식들을 위주로 선별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유사업종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그때 삼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숫자가 잘못된 것도 가끔씩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공모 후 PBR이 공모 PBR도 그렇고 공모 후 퍼가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엉터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퍼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런 거를 이미 다 반영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청약을 했는데 그 경쟁률을 보시면은 한 200 몇십 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1,400대 1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낮은 경쟁률이에요. 200 몇 대 1 같으면은.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좋게 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주식을 공부하는데 들어가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안 좋게 본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공모 가격을 계속 하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지표를 활용해 보면은 공모주 투자하는데 손실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모주 중에서 그 발행가 밑으로 가 있는 공모주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가 위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가의 경쟁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퍼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다음에 동일 업종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퍼가 낮은지 높은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내용들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서 잘 선별해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일반 주식은 제가 강의 시간에 장기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보통 청약을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그 최소 단위 10주 정도만 청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주 제도가 균등 배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청약한 모든 사람들을 그 공모주식의 반을 그냥 비례 배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균등하게 그 청약한 사람 10주를 청약하든 100주를 청약하든 공모주식의 반은 다 균등하게 그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10주를 하는 게 사실 효율성은 제일 높거든요. 실제 경쟁률 거의 몇백 대 1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천 대 1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좀 비싸다고, 공모하기 전에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보다 약간 앞에 했던 카카오뱅크도 공모를 할 때에 뭐 공모가 고가 논란이 나왔는데, 그 카카오뱅크는 기관 투자가들의 청약 경쟁률이 아마 1700 몇십 대 1인가 나왔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격도 39,000원에 공모를 했나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죠. 첫날부터. 그래서 반드시 기관 투자가들의 경쟁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는데, 파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일반 주식들하고 달라가지고 공모주의 특징들을 쭉 그 과거에 공모주 했던 것들을 그 주가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네이버 금융 같은 데 가면은 그 공모했던 주식들 쭉 그 주가가 어떻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형성되는지를 보시면은 아마 상당수의 주식은 첫날 쭉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첫날 버티다가 그 다음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첫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패턴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공모주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곧 바로 끊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불과 9시에 이제 장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거의 9시 한 5분, 10분, 뭐 요때쯤 되면은 거의 그 흐름이 보여요. 끊기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올라가서 보통 이제 공모가를 예를 들면은 그 10,000원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제 더블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모가에서 2배까지는 바로 시초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더블 나는 거죠. 거기서 상한가를 치면은 30%잖아요. 그러면 26,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00원에 산 게 26,0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26,000원에 가서 이게 상한가에서 사자는 그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까지 보통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공모주들 상장해가지고 주가 형성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다. 그래서 공모주는 어차피 몇 주 못 받는 거니까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거의 10주 청약하시면 한 2주 4배 정도 보통 받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장기 보유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주가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끊기면은 그냥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투자 대비 거의 한 뭐 100% 4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예외가 되는, 몇 안 되는 예외가 되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모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리하게 주가를 높게 띄워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이 띄우고 싶겠지만은 뭐 증권회사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적 기관 투자가들이 좋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단기에 빠져나오는 게 공모주 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맞는 통장이라고 하면서 주식도 살 수 있는 ISA라고 증권사마다 서로 만들라고 광고를 많이 하던데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네, ISA 계좌까지 아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ISA 계좌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최근에 그 중개형 ISA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ISA 계좌에서 주식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중개형 ISA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신탁형 ISA,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금이라든지 뭐 펀드, 뭐 이런 정도만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ISA가 무슨 특징이 있길래 그러면은, 뭐 주식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위탁자 계좌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ISA 계좌의 특징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반드시 한 사람당 한 계좌밖에 개설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여기다 세제 혜택을 준 거죠. 그 연간 그 불입 한도는 이제 2천만 원까지고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해지하게 되면은 뭐 세제 혜택만 뭐 없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3년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에 더 적합한 상품이 아니냐.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을 하게 되면은, 뭐 이자는 어차피 주식은 없지만은 배당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배당 소득은 15.4% 이게 그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요 ISA 계좌에서 주식을 샀을 때에 이 배당 소득이 이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당형 ETF, 또 배당이 많은 이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도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매 차익이 있는데, 뭐 그 매매 차익 자체는 이제 과세는 안 되니까 별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배당금하고 이자가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을 거래를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ISA 계좌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배당금까지,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거의 한 3.몇 %,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KTNG,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KTNG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거의 한 6% 가까이 됩니다. 그럼 뭐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세제 혜택을 다 주느냐 하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요 계좌당이죠. 그 200만 원까지 그 배당금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합한 거를 연간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상당히 혜택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설사 200만 원이 초과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15.4%를 내는데, 이 ISA 계좌에서는 9.9%만 세금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시면 유리하죠, 훨씬. 그래서 최근에 이 ISA 계좌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세금을 혜택 받는 부분이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또 400만 원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요 정도로밖에 혜택은 안 되지만 2023년부터는 ISA 계좌에 있는 모든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좋은 계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이제 2천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올해 만약에 내가 계좌만 개설해 놓고 불입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4천만 원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계좌를 안 쓰시더라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계좌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 내서 운용을 하면은 훨씬 세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자 계좌만 만드시지 마시고, 성인이라면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자 소득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종합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3년 내에. 그러면은 혜택을 IS 계좌가 이제 개설이 안 됩니다. 혜택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이 계좌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은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와 해외 주식 투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특히 펀드 그리고 ETF 그리고 해외 주식 특히 미국의 주식과 미국 ETF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머 기훈 씨, 렉 버튼을 안 눌렀어요 하는 거예요. 으아 하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배균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회수와 알고리즘 형성이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회수만큼 더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완전히 접근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 콘텐츠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